자, 이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입세. 자, 매입세액 관련해서는 이제는 매출세액에서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할 때 어땠어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뺐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이제 매입한 금액이 10%, 그러니까 자기가 징수당한 걸 공제하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근데 매출세액 할 때 하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대손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대손세액. 왜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미리 납부했던 세액을 다시 이제는 미리 냈는데 나중에 돈 못 받게 되면 그걸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납부세액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요 대손세액, 그 과거에 내가 미리 냈던 거 근데 대손이 났어요. 못 받게 됐어요. 그럼 그 금액은 다시 돌려받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대손세액 공제 제도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써줬고, 조금 전에 했죠. 제가 조금 전 그 제가 제작했던 파일에. 자,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여기서 이제 이게 납부세액인데, 그럼 매입세액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매입세액. 근데 매입세액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어요. 불공제. 예? 불공제 되는 거니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공제를 안 해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빼면 안 되는 거야. 매출세액에서. 예.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다는 거예요. 불공제 매입세액. 응?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하죠. 자, 매입세 계산 구조는 이제 세금계산 수치분 매입세액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포함하는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쭉 한번 참고 삼아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데, 원래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매입세액 계산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좀 상세하게 구분해 놓은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위에 있는 1, 2, 3, 4 번은 이제 우리 매입세액이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8번에 보면 많이 빼놨죠. 그죠? 매입세액에서 빼버리는 거. 그러니까 공제는 안 해주겠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게 불공제 매입세액이죠.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죠? 자,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제 나온 것 중에 뭐 세금계산서 미수령하거나 부실기재분,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에서 발급 안 받아도 안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게 적격 증빙 자료잖아요. 이게 증빙 없이 어떻게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해주니까 당연히 세금계산서 미수치했다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고, 기타 불공제 사유를 보세요. 기타 불공제 사유.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응?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금 물건을 사왔어. 물건을 사왔는데 그 물건을 내가 팔려고 사오는 게 아니라, 응? 누군가한테 지금 기부를 할 목적인 거야. 지금 내가 LCD 모니터를 한 100대 사가지고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하여튼 뭐 사회복지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 사업자라고 해요. 그럼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금 LCD 모니터를 사왔죠. 100대를 사왔어요. 100만원어치 사왔다 그러니 100만원어치 사왔다고 할게요. 100만원어치 사왔으면 그 상대방 사업자는 나한테 110만원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 10만원은 자기가 매출이 발생한 금액의 10% 부가세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사오는 입장에서는 얼마야? 100원, 100만원치 사면서 10만원 더 부담해서 110만원을 샀죠? 110만원을 사서 이걸 팔지 않고 중간 마진을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당연히 나도 그쪽한테 상대방한테 징수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부를 했잖아요. 기부. 그죠? 그럼 기부를 할 때, 기부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부할 때 썼던 거 썼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매입은 뭐예요? 아까 지금 110만 원을 매입하면 10만 원 부담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부하는 용도로 썼죠. 100만 원짜리 물건을. 그러면 내가 부담했던 그 10만 원, 그거 공제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부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부금으로 써버렸으면 그때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수증 수취분 매입세가 안 되죠. 영수증은 이거 현금 영수증 아니고 일반적인 영수증, 뭐 간이 영수증부터 그냥 일반 영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빼고, 현금 영수증은 이제 적격 증빙이에요. 이제 그거는 누구하고 거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응? 적격 증빙 자료 간단히 얘기해 보면 뭐 있나요? 세금 계산서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계산서.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계산서인데,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정표만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적격 증빙, 그러니까 적합한 증빙 자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수증 같은 거,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은 적격한 증빙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도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뭘 믿고 공제해 주냐 이거죠. 그리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주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해서는 뭐 안 해줘요. 토지 아까 지금 공급은 어땠어? 면세였죠. 근데 토지를 사는 사람, 양도하는 사람이 있고 양수하는, 사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부가세를 부담하나요? 안 하죠. 왜냐면 토지가액은 공급하는 사람이 면세로 공급했으니까 면세로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거는 다 면세다. 토지에 관련된 것도 다 면세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매입세 공제가. 토지의 임대는 과세라는 건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공급이라면 면세라는 거.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거는 부가세 공급 세액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죠. 불공제 사유회니까 매입세 공제해줄 필요 없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도 안 되죠. 간주 공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간주 임대료라는 거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 아니잖아요.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산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부가세만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주체가 있어요? 누군가? 없죠. 아무도. 간주 공급도 그랬죠. 앞에서 배웠던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행 못했잖아요. 앞단에서 배웠죠. 세금 계산서 발급받는 주체도 없으니 누가 세금 계산서 발급받을 수도 없고 발급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 계산서라는 적격 증빙도 없는데 뭘 믿고 부가세 그 매입세 공제를 해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취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간주임대료라든지 영수증 같은 거, 영수증 수취본 이런 거, 간주 공급 같은 것도 간주 임대료나 간주 공급도 세금에서 발급을 받을 수 없으니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매입세 불공제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면세 사업 관련된 것도 다 매입세 불공제죠. 토지도 그렇고 면세 사업 관련된 거 다 불공제. 그 접대비 관련된 것도 공제를 안 해줘요. 매입세 불공제 된다는 거. 접대비 관련된 매입도 매입세 불공제. 그리고 비영업용 수용자동차의 구입. 비영업용 수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된 거. 하여튼 비영업용 수용자동차 관련된 것도 다 안 해준다는 얘기. 단 비영업용 수용차를 안 보는 게 있는데 1000cc 이하는 경차는 비영업용 수용차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그게 경차야. 그럼 이제 하여튼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어떤 자동차 대리점에서 이제는 그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는 당연히 아니면 내가 사업자예요. 사업자라도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 그런 어떤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사겠죠. 그럼 이제 내 사업자가 내가 그 어떤 대리점으로부터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1100만원을 주고 사겠죠. 부가세까지. 그죠? 그러면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그 매입을 했으니 나중에 그 100만원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입세 공제를 해주느냐? 1000만원 초과하는 건 안 해준다는 거예요. 1000만원 이하만. 단 승용자동차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트럭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승용자동차는 경차 빼고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왜냐면 이게 이제 사장님들이 타고 쓸데없는 데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공제를 못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단지 경차는 사장님들이 거의 타고 다니는 없잖아요. 그죠? 속된 말로 좀 모양새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로 영업용으로 쓰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제를 해주는데 일반 세단 자동차들 그러니까 1000cc 이하의 뭐 예를 들어 뭐 소나타, 뭐 SM3부터 해가지고 준준형 이상, 소형차 이상이군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드 이상이면 그것도 다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 뭐 에쿠스부터 많잖아요. 뭐 2000cc 이상, 1000cc 이상인 자동차들 많죠. 이런 세단급 자동차들은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회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기계장치 매입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계산서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 자, 이건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잠깐 댓글로 나와봐요. 3번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물품 구입 매입세. 이것도 이제 접대 목적이잖아요. 그죠? 거래처 선물 목적이니까 접대 목적이에요. 그것도 이제 매입세 불공제 됐고. 자, 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 요거 답은 4번입니다. 이제 이거는 의제 매입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4번인데 왜냐면 이제 의제 매입세 2번도 의제 매입세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격 증빙이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고 요 4번은 면세로 구입한 의제 매입세라는 건 뭐야? 매입세액은 아닌데 이것도 똑같아. 간주하고 의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의제에서 그러니까 간주해서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매입세액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뭐야?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매입세액으로 빼주겠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불공제 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의제 매입세액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번이 정답이다 보니까 의제 매입세액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문제는 그냥 불공제 사유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사업자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어땠어요? 주고 팔 때는 이제 주고 인도하고 또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는 각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그 세금계산서 내용에다가 꼭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공급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이게 그 사업자의 고유번호라고 했죠.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번호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했는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하고 단 성명인 또는 명칭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같은 거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에. 근데 공급받는 자도 이제 등록번호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명하고 명칭은 빠져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나 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어야 되고,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외에 상호나 명칭도 성명이나 명칭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얼마 세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세액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 가액만 알면 되죠. 공급가액만 알면 세액은 자동으로 10%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공급가액과 이제 부가가치세액, 공급사가 부가가치세액, 그것도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이 언제 공급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성 연월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 이제 말장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공급 연월이라고 작성 연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급 연월로 나오니까 틀린 답이에요. 틀린다. 그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해야 될 거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각각 등록번호하고,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그리고 작성 연월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건 공급 연월로 나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작성연월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공급연월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플러스 성명 또는 명칭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4번. 다음 자료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모은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맞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맞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맞죠? 공급연월이 라 틀렸죠? 라 들어간 거 빼야 되죠? 그죠? 작성연월이 맞죠? 그럼 가나다마네요. 가나다마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군요. 이게 세금계산서 양식이네요. 그 앞에서 제가 그냥 설명만 드렸는데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보세요. 이제 이거 자, 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 8월 시험이에요. 다음은 세금계산서 일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십시오. 양식을 보세요. 이게 세금계산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 있죠. 종사업자 번호인데 몰라도 되고, 이제 하여튼 그다음에 상호, 법인명, 뭐 성명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 양식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세금계산서 일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공급하는 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 맞죠? 사업자 등록번호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맞죠? 그죠? 그리고 작성연월도 맞죠? 그죠? 근데 사업장 번호는 아니잖아요. 그죠? 2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사업장 번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 사업장 주소는 대상이 안 됐죠. 업태 종목도 그렇고 이메일 이런 거 다 아니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요 네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그걸 기재 안 하면 세금계산서로 인정 안 합니다.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안 봐요. 발급했어도 그런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전자 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처럼 이제 서면으로 종이로 출력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제 전송을 할 수 있죠.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야 되느냐? 빨간색으로 넣어놓은 것만 기억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 발급이에요. 금액에 상관없이. 법인 사업자가 잘 나가는 금액, 매출액이 큰 법인 사업자든 아니면 진짜 영세한 사업자라도 법인이면 그냥 전자세금에서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이제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에서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모두 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라면 3억 원을 넘어가야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하도록 돼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자,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그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면 거래 상대방한테 발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A, B가 만약에 A가 B한테 물건을 팔면 A가 B한테 전자세금에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때 A가 무조건 만약에 전자생에서 발행을 해야 된다면 그건 이제 법인 사업자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3억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생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B는 그 A가 B한테 생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A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한테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줘야 되니까 거래하는 날에 A가 B한테 전자생계산서를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한테 정상을 해줘야 돼요. 전송을.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한테 전송해야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는 거죠. 예, 발급 명세.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자체는 사업자들끼리 주고받지만 그 사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대한 발급 명세는 국세청장한테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래일자의 다음 날까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줘야 된다는 거 아십시오. 자, 이제 59회 기출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는가? 언제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 그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 명세서를 제출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그다음 15번.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가장 적절한 것. 뭐야? 1번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 사업자. 그죠? 법인 사업자는 뭘 하든 무조건 돼야 된다 그랬죠. 1번이 답이죠. 그죠? 음식점을 영위하는 운영하는 간이 사업자. 이거 4,800만 원 미만이잖아요. 이거 3억 원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배채를 재배하는 판매하는 재배해서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이제 면세 사업자고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도 면세 사업자야.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하고 관련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 안 했지만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가세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계산서만 발행합니다. 계산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면세 사업자는. 앞부분에서 얘기 못 드렸지만 지금 이제 문제 풀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제가 이제 앞에서 간과하고 갔는데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부가세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그죠?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2번이 과세 사업자는 맞는데 단지 간이가세자라는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이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니까 뭐 따질 것도 없고 1번 법인 사업자는 금액에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대상이 되니까 1번이 답이죠. 자, 그럼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되느냐? 자, 원칙은 당연히 이제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때 물건을 팔 때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바로 교부하는 거예요. 그죠? 서비스 할 때 만약에 음식을 서비스했으면 음식 용역 서비스 할 때 그리고 재화를 인도하는 때 공급하는 때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발효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인데 근데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 이게 예외적인 거. 예? 예외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외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때가 5월 한 5월 한 5일 해볼까요? 5월 5일이라고 할까요? 5월 5일이에요. 5월 5일날 공급한 거예요. 이때 물건이 가기로 했어요. 재화 공급하기로 했어요. 공급. 이때가 공급 시기. 그럼 세금계산서 또 언제 발행해줘야 돼요? TA가 이제 세금계산서입니다. 영문으로 쓸게요. 지금 한글로 쓰기가 좀 너무 길어서 이게 세금계산서인데 세금계산서 언제? 이 공급 시기에 교부를 해줘야죠. 이때 이제 교부 시기예요. 물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례 규정은 뭐냐면 좀 빨리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아니면 좀 늦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발행하는 게 이제 특례 1 여기 있는 거 이제 공급 시기 전 교부 특례 이게 전자가 붙어 있는데 떨어뜨려 놔야죠. 공급 시기 전 교부 특례 선세금계산서 속칭 선세금계산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건 공급할 때 물건 갈 때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물건 가기 전에 그래서 이때가 선세금계산서 그죠? 이때가 선세금계산서고
특히 이제 경급 시기 후 교부 특례는 거꾸로 요거예요. 이제 후세금 계산서라고 속칭 후세금 계산서라고도 하고 공급 시기 후 그러니까 물건이 공급된 후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거니까 공급 시기 후 교부 특례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시기 전 교부 특례는 어떤 거를 꼭 요건을 만족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막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거나 늦게 발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물건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해 줘야 되는데 이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예외적으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물건 주고 나서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 줘야 되는데 그 요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공급 시기 전 교부 특례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돼.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에 대가를 수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월 5일 날 물건 주기로 했지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팔기로 했다고 해요. 1,000만 원짜리. 예? 그러면 1,000만 원짜리에 대한 10%인 100만 원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되죠. 5월 5일 날. 근데 만약에 이제는 그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좀 먼저 끊어달라. 4월 7일 날 좀 끊어달라 미리. 그러면 이제 끊어줄 수 있는데 그럼 끊어줄 때 대가를 달라. 1,000만 원 다 주면 1,000만 원에 대한 걸 끊어주고 만약 500만 원 주면 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0만 원을 5월 5일 날 끊는 거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아야지만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 끊을 수 있습니다. 미리 끊어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 이거죠. 근데 이제 조금 지연해서 주는 것도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니까 뭐야? 4월 7일 날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해서 끊어주되 그 사이 이제 4월 17일 사이까지만 대금을 받으면 그것도 인정해주겠다. 원래 4월 7일 날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면 돈을 바로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받아야 돼 4월 7일 날. 근데 약간 이제 유두리 있게 조금 지연해서 받는 경우라도 4월 17일까지 14일까지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고 받아도 4월 14일까지 받아도 그것도 이제 4월 7일 날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공급 시기 후 교부 특례는 뭐냐면 재화용역에 공급된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어떤 경우냐면 뭐 유통회사 생각해보세요. 자, 물류 유통회사는 회사라고 해봐요. 자, 홈플러스 있어. 홈플러스. 자, 홈플러스 있어. 자, 홈플러스 있죠. 자, 홈플러스가 있으면 이 홈플러스가 홈플러스에 물건을 대는 사업자가 있다. 납품업자가 있다고 해요. 납품업자. 응? 납품업자 어때요? 납품업자는 홈플러스에 매번 물건을 갖다 대겠죠.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물건을 대줄 겁니다. 납품업자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2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뭐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하죠. 계속 상시적으로 아무 때나 와가지고 필요할 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물건을 갖다가 납품을 해줘요. 그러면 납품할 때마다 원래 이제 원칙대로 하면 공급 시기마다 소금에서 교부해줘야 되잖아요. 한 번은 100만 원어치 들어오고 한 번은 50만 원어치 들어오고 그럼 그럴 때마다 막 세금에서 계속 끊어줘야 되는 거죠. 2월 1일자에 가서 한번 2월 1일자 한 10번 정도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10번에 대해서 세금계산 또 끊어줘야 되고 2월 2일자 연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공급이 일 때마다 세금계산 끊어주면 세금계산서 끊는 것도 일이지만 그 많은 거래에 대해서 매번 할 때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거를 한 달치를 한 번에 다 몰아가지고 공급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2월 달이면 3월 달 10일 달에 그냥 세금계산서 하나를 끊어서 그 금액에 전체 금액 2월달 있었던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합산을 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기재를 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하나를 끊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히 얘기를 되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구획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공급한다면 그럴 경우는 그냥 공급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끊지 말고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해서 하나로 그냥 세금계산서 끊어서 발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예외 규정이. 그래서 공급 시기 후 교부 특례라는 규정을 또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에 원칙 말고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급 시기는 뭐냐? 그럼 물건을 공급하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웬 관련된 건데 아까 지금 웬 했지만 과세 기간 관련해서도 웬 했지만 이것도 이제 웬하고 관련돼요. 육하 원칙에서 뭐 때잖아요. 공급 시기 이런 때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모여서 찰나가 모여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지만 과세 기간 하면서 뭐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사이 이렇게 과세 기간별을 묶어서 그 과세 기간 내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과세 기간 내에 어떤 행위가 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급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공급 시기죠. 공급이 이런 때가 재화나 용역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때, 그런 때들이 모여가지고 그 때들이 발생했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25일. 그러면 재화의 공급 시기 일반적으로 당연히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겠죠. 재화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겠대. 뭐 이용이 불가능, 재화가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뭐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걸 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을 테니까 어, 이제는 그 사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이제 공급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거야. 색깔 넣는 거. 장기 일반적인 공급이라는 건 당연히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때 생에서 공급하는 거고 그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때 인도되는 때가 그죠 공급 시기가 되는 건데 자 예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보면 장기 할부 판매, 이 완성도 지급 기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자 할부 판매를 해요. 자 대금을 4번 나눠 받기로 했어요. 자 1월 1일, 7월 1일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또 12월 30일이라고 할까요? 그냥 12월 31일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또 6월 30일 이런 식으로 4번 나눠 받는다고 할게요. 예? 네 번 나눠서 받아요. 그럼 이제 원래는 전체 가액은 뭐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짜리. 자, 1억 원짜리 물건을 공급해 줬어요. 자, 공급해 줬는데 이거 대금은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나눠 내겠죠. 응? 뭐 2억 5천 뭐 2억 아니 2,500 2,500에서 네 번을 나눠 내던 아니면 이자 요소까지 해서 뭐 3천만 원씩 해서 뭐 원래는 한 번에 일시금으로 내면 1억 원 내는데 뭐 1년에 내면 3천만 원씩 네 번 나눠 내서 뭐 1억 2천 총 합계 1억 2천을 내던 하여튼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전체 공급 대가가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걷어버리면 어때요? 대금은 이 할부 판매니까 뭐야? 대금은 나눠내잖아요. 그죠? 판매 가격에 대금은 나눠내는데 부가가치세를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를 한 번에 내라고 하면 이건 뭐야? 돈도 없어서 지금 물건값도 나눠내는 상황에서 이걸 부가세를 한 번에 내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기준, 중간 지급 기준 조건부 이것도 다 똑같은 장기 할부 판매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개념이 그런 것들도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때 공급한 걸로 봐서 각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만약에 2,500씩 네 번 나눠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2,500이 10%인 250, 250, 250, 250 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각각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부가세도 나눠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금은 2,500씩 나눠 받기로 하면서 부가가치세는 1월 1일자에 요때 한 번에 1,000만 원을 다 내라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 그리고 완성도 지급 조건일 경우에는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공급한 걸로 보겠다.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폐업 시장 존재하는 어때요? 이거 우리 간주 공급할 때 배웠죠. 폐업 시장 존재하는 폐업일. 그죠? 폐업하는 때가 바로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시가였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었죠. 간주 공급이니까 실제로 공급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무인 자동 판매기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어떠냐? 이때는 무인 자동 판매기에 현금을 인치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을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왜냐면 그건 사업자가 확인할 수가 없어. 자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 누가 와가지고 소비자가 거기서 커피를 뽑아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공급시기 원래대로 한다면 당연히 원칙대로 한다면 커피 뽑아 먹을 때가 당연히 공급시기겠죠. 소비자가 와서 동전 넣고 커피 뽑아 먹을 때 공급시기지만 실제로 부가세를 징수하려고 봤더니 사업자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공급하는 시기를 맨날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판기 사업하는 사람이 그 자판기에 가서 자판기 문 열고 캔이나 음료 채워놓고 나서 거기서 동전을 인치 빼내는 시점을 공급한 걸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공급한 걸로 봐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해놓는 거죠. 아시겠죠?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색깔 들어간 거 특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0회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적용될 수 없는 것. 그럼 뭐야?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는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고 1번이 아니었죠. 예, 그건 내용에 언급이 없죠. 여기 기한부 판매는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 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틀린 것은 예,
현금 판매는 제하가 인도되거나 이용이 가능한 때. 반환 조건부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번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요거는 내가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해서 해놨죠. 맞는 얘기죠 지금. 4번 폐업 시 안전자. 폐업 신고일에 신고서 접수이 아니라 폐업하는 때. 폐업일이죠 폐업일.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던 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답 고르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꼭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부가세는 세 문제가 나와요. 세 문제. 자 이론편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이가세자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간이가세자는 시험에 이제 실질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던 거고 이제 어떤 지문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로 나온 적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간이가세자만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어요. 요 근래에는 자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직전 1년 정도죠. 그러니까 직전 1년이니까 1년에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이제 간이가세자예요. 예. 간이가세자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영수증만 발행해. 일반 간이영수증 같은 거. 그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공급가액 가지고 하지 않고 이 세금 계산할 때 간이가세자는 조금 간이가세자는 과세 기간도 달랐죠.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나로 묶어 가지고 딱 1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하잖아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간이가세자는 최대한 편리하게 해줘요.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도 좀 다르게 하는데 일반 가세자는 그 공급가액에다가 이게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거기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이 세액을 계산했잖아요.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을.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 곱하기 10%하면 부가가치세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하는데 공급대가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 용어만 아시면 되니까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액이라는 거 아시고, 과세기간은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일반가세자와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 1회,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됐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것만 보고 마시면 되고, 이 부가가치세는 이제는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총 이론편에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를 내가 뽑아서 많이 정리는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58회부터 가장 최근 회차까지의 기출 문제를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했어요. 다 여기다가 진짜 이제 나랑 풀어봐야 될 거, 저랑 이제 오프라인에서 풀어야 될 한두 개 빼고는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한 회차당 이제 세 문제씩 나오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하지만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나올 만한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 중점적으로 잘 보고 정리하시면 부가가치세 세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